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톰 크루즈 플러스 미션 임파서블은 스턴트라 말할 정도로 항상 이번에는 어떤 독보적 스턴트를 선보일까 하는 마음으로 극장을 찾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역대급의 스턴트를 볼 수 있죠. 코로나 이후 OTT에 밀려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스케일이 큰 영화는 극장을 꼭 찾는 편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번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도 그 기대를 충족한 영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미션 임파서블 전 시리즈 분석 영상을 다뤄봤는데요. 미션 임파서블 전 시리즈 분석 영상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액션 시퀀스와 아쉬웠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극초반 로마에서 이단과 그레이스는 파리에 의해 쫓기게 되는데요. 이단과 그레이스는 서로 한쪽 팔씩 수갑을 찬 채 차량을 이용해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설정이 바로 수갑이죠. 물론 다른 많은 영화들에서 이미 나온 설정이기는 하지만 본작은 그것을 이용해 조금 다른 변화를 줍니다. 수갑을 찬 이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단은 운전을 할 수 없게 되고,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그레이스가 운전을 하게 된 상황이죠. 물론 시퀀스 중반 다시 운전대를 이단이 잡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산전수전 다 겪은 이단이 조수석에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팡 3세의 오마준이 아니니 말이 많았던 피아트 500을 이용한 카체이스 장면도 나름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그들을 쫓는 파리가 운전하는 차는 거의 탱크 수준인데 반해 이단이 운전하는 피아트 500은 아주 작은 차이기 때문에 그 설정을 이용한 자동차 액션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연상케 하죠. 사실 이제는 톰 크루즈가 직접 카스턴트를 하는 것이 크게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에 미숙한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작은 차를 몰게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변화를 준 것이죠. 그리고 극 후반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차에서 이단과 그레이스가 기차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면도 압권이죠. 기차가 계곡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거의 클리셰라 말할 정도로 많은 영화에 존재하는데요. 본작은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줍니다. 기차 강량의 구조와 디자인에 변화를 준 것이죠. 어떤 차량은 요리실로, 어떤 차량은 피아노가 있는 바로, 그 모양과 구조에 따라서 그들이 기차를 거슬러 올라갈 때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과 도움이 되는 지지대와 잡을 수 있는 물체들의 베리에이션을 줘 액션의 디테일을 만들어냅니다. 로마 카체이스 씬과 기차 시퀀스의 러닝타임이 긴 편이지만 그럼에도 지겹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디테일 때문이고, 결국 그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관객들이 2시간 40분이 넘는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해줍니다. 한마디로 재밌다는 말이죠. 우리는 목숨을 건 톰 크루즈의 스턴트를 보기 위해 미션 임파서블을 본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개봉 전에도 화제가 되었고 우리가 이 영화를 보러 갔던 가장 큰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이크 점프씬입니다. CGI를 최소화한 톰 크루즈의 목숨을 건 스턴트 때문인지 영화 같지 않고 날것의 느낌 그대로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기분이죠. 톰 크루즈는 이 장면을 위해 13,000번의 바이크 점프, 500번의 스카이다이빙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이상적인 점프각을 연구했다고도 하죠. We're gonna have a GPS chip on me. And that recorded every single one of Tom's jumps, along with his ground speed, whether there was a headwind, whether there was a crosswind. And by doing this multiple times, we were able to get a consistent set of data. 조만간 우주까지 섭렵할 톰 크루즈 형님에게 지구에서 하는 스턴트의 끝이 어딜지 궁금해집니다. 대미를 장식하거나 영화의 핵심적인 액션 시퀀스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영화의 시작을 여는 잠수함 씬입니다. 주인공도 조연도 나오지 않은 장면이지만 막강한 AI인 엔티티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설명하는 씬으로 이 시퀀스가 가지는 의미는 의외로 큰 편이죠. 사실 지금은 그 인기가 시들하지만 8, 90년대만 하더라도 잠수함 장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잠수함을 다루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바로 인간은 상상을 한다는 것이죠. 적도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쏘나움에 의존한 채 적을 판별하고 오래를 쏘는 등 특수효과 부분을 상당히 제거한 채도 그 긴박감을 실제와 비슷하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효과에 한계가 있는 8, 90년대 잠수함 장르의 인기는 엄청났죠. 시대가 변했지만 잠수함 영화 특유의 서스펜스를 느낄 수 있어 그 당시 잠수함 장르를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흥미로웠던 시퀀스였습니다. 이처럼 액션에서는 나무랄 데 없고 독보적이라 말할 수 있는 톰 크루즈의 스턴트는 혀를 내두를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스토리를 얘기한다면 스파이 장르로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캐릭터의 입체성이죠. 제 컨텐츠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의 스토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당위성입니다. 그 당위성을 캐릭터에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캐릭터의 입체성이 필요하죠. 사실 주인공인 이단 헌트나 일사 파우스트 그리고 컴퓨터 전문가인 벤지 루터 등은 그들에 대한 서사가 부족해도 그전 시리즈부터 꾸준히 나온 캐릭터인지라 크게 상관없지만 처음 소개되는 인물들의 서사까지 부족해 그들이 하는 행동의 당위성이 지나치게 단순해졌습니다. 유일하게 처음 소개되는 캐릭터 중 오로지 그레이스만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게 상당 시간 그녀의 서사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심지어 그전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이단이 IMF에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와 교차시키며 캐릭터의 입체성을 부여합니다. 감히 예측해보건대 아마 이단을 계승하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 정도이죠. 미션 임파서블은 원래 과거 4편 고스트 프로토콜부터 브레트 요원으로 나온 제레미 레너가 주인공을 이어받으려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톰 크루즈가 계속했던 전례를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대중지향적인 영화 그리고 특히 빌런이 있는 액션 영화에서 빌런의 존재는 중요합니다. 본작의 빌런은 가브리엘로,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강력한 AI인 엔티티의 하수인이죠. 그는 과거 이단이 IMF로 들어오게 된 결정적 명분을 제공한 인물로 각종 무술과 술수에 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빌런으로서의 카리스마는 글쎄요, 약하기만 하죠. 그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서사 구축의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2시간 40분이 넘는 러닝타임의 상당 부분을 액션에 쏟다 보니 차세대 요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그레이스 이외의 인물에는 서사를 설명하는 시간이 부족했죠. 그나마 가브리엘은 이단과의 과거도 있고 그가 왜 엔티티에 붙어 이단과 대립하는지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은 해주지만 가장 설명이 없고 심지어 다음 데드 레코닝 파트 2에도 나올 확률이 없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서사가 아예 없다고 할 정도죠. 파리의 유일한 서사는 그녀를 살려준 이단에게 키의 정체를 알려줬다는 시나리오의 기능적 역할밖에 없습니다. 결국 스파이물로서 캐릭터의 내밀한 심리묘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모든 영화의 캐릭터가 입체적이어야 하고 스토리에 치밀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1편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줬고 지금의 미션 임파서블은 블록버스터 영화로서 장대하면서도 디테일한 액션 시퀀스와 지구상 유일무이한 스턴트를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객들을 즐겁게 한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확실하니까요. It all comes down to one thing. How do we involve the audience? I just want to give them that thrill. 지금까지 카이카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